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추운 밤 저 민우가 여러분과 함께 기묘하고 오싹한 세계로 안내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밤 창문 밖에서 불어오는 음산한 바람 소리에 한 번쯤 심장이 뛰었던 적 있으신가요? 홀로 남겨진 방, 켜진 형광등 밑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속삭임, 그리고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 여러분과 나는 이 순간 현실과 악몽의 경계선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오래전부터 한반도 곳곳에 전해져 내려오는 무속, 부적, 인형과 인연에 얽힌 각종 저주, 그리고 현대사회의 기묘하고 기이한 실화들을 소개해왔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실로 소름 끼치도록 사실적이며 직접 사연을 보내주신 한 청취자분께서 최근에 겪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여러분의 밤이 영원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이한 현상,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직접 보고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혹은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한 비밀, 그런 사연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저희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꼭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자 이런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소개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이제부터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절대 혼자 듣지 마세요. 지금부터 섬뜩하고도 잊지 못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나 저주를 넘어 강렬하게 뒤엉킨 사랑의 비극, 운명에 내던져진 순수한 영혼들의 추락, 그리고 숨겨진 과거가 만들어내는 깊은 어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서울이지만 주인공들은 모두 각기 다른 상처와 욕망을 품고 이 도시에 모여든 이방인들입니다. 먼저 주인공 지우는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쓸쓸히 키워진 그는 언제나 외로움과 결핍을 안고 살아왔죠. 서울에 와서야 세상과 마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그의 순수함과 모자란 경험은 때로 세상의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맙니다. 지훈의 룸메이트 영민 역시 충청도 변두리의 가난한 화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늘 남들과는 조금 다른 감수성을 가진 채 어릴 적부터 마을의 전통 무당 이모 밑에서 자주 논일던 영민. 군복무 중 끔찍한 사고를 목격한 후 악몽에 시달리던 그는 서울에서조차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나날이 이어집니다. 이 두 청년을 감싸는 인물이 바로 이 고시원의 주인 황 여사. 황 여사는 본래 평안도 어귀에 이름난 무속 집안의 딸로 태어나 젊은 시절부터 초월적인 감각과 예지몽으로 동네에서 유명했으나 급작스런 남편의 죽음과 외아들의 실종 이후 완전히 변해버린 비운의 인물입니다. 황 여사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오랫동안 예기치 못한 사랑에 집착해 젊은 남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상한 애정과 집착을 보였다고 조용히 뒷담화를 하곤 했죠. 사실 젊은 시절 황 여사는 자신이 사랑했던 무속 사제와의 운명적 만남, 그 끝나지 않은 사랑의 저주에 묶여 오로지 불안과 결핍, 그리고 심연의 욕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절박하게 사랑을 구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정상적인 온도일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다정하고 친근한 성격이지만 늘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이 컸고 영민 역시 어느 생화부터 황 여사가 전해주는 알 수 없는 친절과 온정에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황 여사가 펼치는 신비하고 은밀한 의식, 깊은 밤마다 울려 퍼지는 주문 소리 속에서 두 남자의 삶은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황 여사는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하듯
영민에게 몰두하고 지훈에게는 애정과 질투, 죽은 연인의 그림자를 동시에 투영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이 왜곡된 욕망, 금지된 결합이 피로 이어진 공포와 저주, 그리고 파멸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 이야기는 인간 심연의 도살인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파국을 가져오는지를, 각자의 외로움과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악몽을 현실로 바꿔놓는지를 서늘하게 보여줍니다. 과연 이 젊은 영혼들이 사랑과 집착, 그리고 금단의 경계에서 어떤 선택의 대가를 치르게 될지 지금부터 그 비극의 서막이 열립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하숙집에서 벌어집니다. 서울의 끝없는 넌사인과 바삐 움직이는 인파 뒤편, 길 잃은 이방인과 외로움이 혼재하는 오래된 동네, 그 안에 숨어있는 작은 고시원. 언뜻 보면 그냥 낡고 음침한 하숙집 같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단순히 오래됨 이상의 것들을 품고 있었다. 지훈이 처음 이 고시원에 발을 디뎠을 때 그는 알 수 없는 서늘함에 문득 한기를 느꼈다. 복도 구석구석엔 아직도 오래전 누군가 남겨둔 듯한 먼지 쌓인 화분. 벽에는 빛이 바랜 가족 사진과 정체를 모를 부적들이 조용히 손님을 맞이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코끝을 자극한 것은 곰팡이 찬 내음과 섞인 특이한 향이었다. 그 향은 전통 한약과 부적 태울 때 나는 냄새, 그리고 오래된 목재 가구에서 번져나오는 진한 역사가 뒤섞인 기묘한 향이었다. 지훈의 방 창문 앞에는 보통 사람들이 쓰지도 않는 낡은 삼배 휘장이 치어져 있었고, 카펫 아래에는 전 주인이 급하게 내뿜던 혼잣말, 아니면 엉켜버린 꿈들의 자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다. 특히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방 한편 벽장 위에 얌전히 앉아있던 5개의 도자기 인형들이었다. 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아이들 인형. 그 작은 얼굴은 웃고 있는 듯하면서도 그 시선은 방 끝에 앉은 사람조차 꿰뚫어보는 서늘함을 가지고 있었다. 주방복도, 공유 욕실 구석마다 누군가 손수 매달아 놓은 부적들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야심한 밤이면 천장의 형광등이 이유 없이 깜빡거리며 오랜 세월 축적된 음습한 기운을 조용히 드러냈다. 황 여사가 운영하는 이 고시원은 실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살아있는 집비라 불릴 만큼 소문이 자자했으나 아무도 대놓고 드나들기를 꺼려했다. 건물 외관엔 오래전 화재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출입문 손잡이도 매번 이상하게 식은 채였다. 밤 늦게 집으로 돌아오면 누군가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착각과 주방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 속삭임 같은 소리에 숙박객들은 자주자다 깨곤 했다. 하지만 정작 이 고시원의 진짜 비밀은 낮이건 밤이건 바깥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방과 방 사이 얇은 벽 너머로 들리는 이름, 모를 기도 소리와 방문을 닫을 때마다 바닥 아래 미세하게 울려 퍼지는 현관의 종소리, 그리고 매달 한 번 꼬박꼬박 치러지는 어떠한 의식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이곳을 제대로 돌보는 사람은 오직 황 여사 한 명. 그녀는 환한 낮에도 한복을 입고 잠긴 미소로 집 구석구석을 소금물과 향으로 닦으며 나름의 법칙과 질서를 유지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고요함 이면에 깃든 비극의 그림자와 시간이 멈춘 듯한 방들의 깊고 검은 기억들이 새로운 입주자들마다 각기 다른 악몽과 불길한 징조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지훈과 영민이 들어서던 그 순간 고시원 전체가 미묘하게 숨을 멈춘 듯했고, 그때부터 이미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고요하고 답답한 공간, 오래된 벽지에 새겨진 금이 바람결 따라 윙윙거리며 귓가를 어지럽히는 그 방. 낡은 고시원은 마치 그 자체가 하나의 살아 숨 쉬는 존재였고, 이질적이면서도 불쾌한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하숙집에서 함께 지내며 친구가 되었다. 지훈이 서울에 올라온 지 며칠 안 되어 그는
낯설고 쓸쓸한 고시원의 복도를 홀로 서성이다가 같은 층에서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던 영민을 우연히 마주쳤다. 처음엔 멀뚱하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각자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조그만 음악 소리와 책상 위에 쌓인 문제집들을 발견한 덕분에 조심스럽게 대화를 트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형편에서 왔다는, 즉 제대로 기댈 가족 없이 이 도시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이에는 무언의 유대감이 자라났다. 학교 생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고시원의 기묘한 분위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 것이다. 저녁이면 둘이 함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다 나눠 먹고 담배 한 개비를 나누며 차가운 골목에서 하루의 고단함을 풀기도 했다. 힘든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면 서로의 방을 조용히 두드려주는 따뜻한 정이 자연스럽게 싹텄다. 지우는 영민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성격에 끌렸고, 영민 역시 지훈의 인간미와 솔직한 웃음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를 맛보았다. 고시원의 답답함이 두 사람 앞에서만큼은 조금씩 풀어지는 듯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새벽녘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이상한 향기,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와 그림자에 대해 서로 의논하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그 호기심은 어느새 두 사람을 더 깊이 엮으며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훈과 영민은 고시원의 비밀을 함께 알아내자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심스레 서로 맹세했다. 그 약속 속의 두 청년은 친구 이상의 존재,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묘한 믿음과 희망을 키워나갔다. 지훈이 서울에 올라온 지 며칠 안 되어 그는 낯설고 쓸쓸한 고시원의 복도를 홀로 서성이다가 같은 층에서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던 영민을 우연히 마주쳤다. 처음엔 멀뚱하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각자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조그만 음악 소리와 책상 위에 쌓인 문제집들을 발견한 덕분에 조심스럽게 대화를 트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형편에서 왔다는, 즉 제대로 기댈 가족 없이 이 도시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이에는 무언의 유대감이 자라났다. 학교 생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고시원의 기묘한 분위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 것이다. 저녁이면 둘이 함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다 나눠 먹고 담배 한 개비를 나누며 차가운 골목에서 하루의 고단함을 풀기도 했다. 힘든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면 서로의 방을 조용히 두드려주는 따뜻한 정이 자연스럽게 싹텄다. 지훈은 영민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성격에 끌렸고, 영민 역시 지훈의 인간미와 솔직한 웃음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를 맛보았다. 고시원의 답답함이 두 사람 앞에서만큼은 조금씩 풀어지는 듯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새벽녘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이상한 향기,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와 그림자에 대해 서로 의논하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그 호기심은 어느새 두 사람을 더 깊이 엮으며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훈과 영민은 고시원의 비밀을 함께 알아내자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심스레 서로 맹세했다. 그 약속 속의 두 청년은 친구 이상의 존재,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묘한 믿음과 희망을 키워나갔다. 처음으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고단한 이삿날의 피곤함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훈과 영민은 점점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면 어김없이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누군가 발끝으로 걷는 듯한 가벼운 움직임, 그리고 방 구석구석에서 느껴지는 묘한 향기. 영민은 몇 번이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지만 새벽녘이 되면 손그치며 발목에 식은 땀이 맺혔다. 어느 날부터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낡은 벽지 사이로 스쳐가는 미묘한 그림자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들려오는 낮게 읊조리는 노래가 이어졌다.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옅은 약간의 향기와 소름 끼치는 듯한 정적에 심장이 요란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집안 곳곳에서는 밤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발자국 소리와 알 수 없는 동요 소리가 간헐적으로 터져나왔다. 영민은 자다가 몇 번이고 쏘스라치게 놀랐겠다. 꿈속에서 하얀 한복을 입은 아이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을 보았고, 그중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어오는 듯한 환영에 시달렸다. 어느 아침에는 손목에 작고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던 날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다 내 상상이지 않을까라고 웃어 넘기려 했지만 두렵고 섬뜩한 감각은 점점 깊어졌다. 소리 없이 닫히는 문, 밤새 꺼지지 않는 형광등,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벽 너머에서 울리는 주문. 모든 낌새가 조금씩 귓가와 피부에 파고들며 두 사람을 깊은 불안과 의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언제나 흐릿한 안개가 고시원을 감싸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소음들이 점점 더 잦아졌다. 어느 새벽에는 지훈이 머리맡에 두고 잤던 손전등이 저절로 바닥을 구르기 시작했고, 영민의 책상 위에 잘 정돈해둔 연필들이 마치 누가 일부러 어지럽힌 듯 한 줄로 세워져 있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오래된 액자가 살짝 돌아가 있거나 주방문이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천천히 삐거덕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다. 방 구석에 있던 도자기 인형들 중 몇 개는 가끔씩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그 인형들의 유리 같은 눈동자가 밤마다 문 쪽을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두 사람 모두 소름이 끼쳤다. 지우는 처음엔 그것이 자신의 피로 때문이라 믿으려 애썼지만 밤이 깊을수록 이상한 점점 근원 없는 한기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한밤중에는 불 꺼진 복도 끝자락에서 누군가 회색 한복을 입고 서성이는 실루엣이 언뜻언뜻 보였고, 덜컥 닫히던 방문 너머로 작은 손이 미세하게 문틈을 스치는 느낌에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영민은 달랐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졌고, 낮에는 아무 일도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며 혼잣말을 하거나 자주 멍하니 한 지점만 응시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속삭임을 듣기도 했고, 샤워 중엔 거울에 김이 서릴 때마다 희미하게 어린아이의 손자국이 잡혔다고 털어놓았다. 영민은 이런 경험을 지훈에게 털어놓았다가 지훈이 다 너의 착각이야, 그냥 신경이 예민해진 거겠지 라며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보이자 더욱 불안해졌다.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그 불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점점 더 깊이 벗어날 수 없게 끌려가는 공포에 휩싸여 갔다. 고시원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방마다 소리 없는 누군가의 시선이 쌓여가는 느낌. 밤마다 속삭임,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이 모든 것이 두 청춘의 내면, 깊숙이 공포와 혼란,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절망을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아련한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황 여사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해졌다. 처음에 그녀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보였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행동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매력이 섞이기 시작했다. 영민은 황 여사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마다 느껴지는 독특한 향에 사로잡혔고, 그녀의 눈길이 자신을 깊고 차가운 늪처럼 끌어당기는 듯한 이상한 기운을 자주 느꼈다. 이따금 밤늦게 방 복도에서 지친 발걸음으로 돌아올 때마다 황 여사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고, 창문 너머로 호련히 스치는 그녀의 그림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루는 영민이 혼잣말로 한숨을 쉬다 고개를 들었을 때 황 여사가
문틈 사이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따뜻하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불길했고 영민의 소름을 돋게 했다. 황 여사의 손길은 부드럽고도 집요해서 간혹 그녀가 손을 얹기만 해도 등으로 쌓은 기운이 퍼져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영민이 힘들다고 내색하면 어김없이 그에게 따뜻한 국이나 음식을 건네며 이따금은 자신의 방에 들어오라고 유혹하듯 손짓했다. 하지만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황 여사의 말투와 행동에는 알 수 없는 애착이 뒤따랐다. 그녀는 자주 영민의 어린 시절이나 가족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영민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그녀는 창밖에서 서성이며 기다리곤 했고 눈을 마주칠 때마다 절대로 나를 혼자 두지 말라 는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점차 영민은 그녀의 존재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압박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반면 지훈은 황 여사에게 늘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섬뜩한 친절을 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황 여사의 손길이 닿았던 자리는 오래도록 싸늘한 기운이 남았고 그녀가 방을 청소하고 부적을 바꿔달 때마다 복도 전체에 묘한 압박감이 올라왔다. 부엌에서는 이유 없이 칼과 냄비가 흔들리고 황 여사가 아무 말 없이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는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소외감과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다. 이처럼 황 여사의 존재는 고시원 전체를 뒤덮는 안개처럼 두 청년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고들며 매일 밤마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황 여사에 대해 한층 더 깊이 파고든다면 그녀의 과거는 그야말로 한편의 악몽이었다. 평안도의 외딴 마을에서 태어난 황 여사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을 뒤덮은 음울한 무속 신앙에 휩싸여 자랐다. 집안 대대로 무녀이자 장례를 치르는 역할이었는데 어머니와 할머니는 늘 밤을 새우며 섬뜩한 주문과 붉은 피로 물든 충문을 읊조렸다. 황 여사는 7살 때 집 마당 한켠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도자기 인형을 목격한 뒤로 자주 악몽에 시달리거나 새벽녘 남모르게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이따금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에서 굵은 소금이 뿌려진 길 위를 걸으며 어렴풋한 북소리, 환청 같은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누군가 읊는 한이나 한탄의 소리를 들었다고 기억했다. 그 기억은 늘 동네 어른들의 뒷담화 속에서 저 집 딸내미는 귀기를 타고났대. 밤마다 조상의 혼령과 속삭인대란 속삭임으로 남았다. 황 여사가 결혼 후 도시에 와서도 그녀는 종종 혼자 거울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무언을 중얼거렸다. 어느 날 밤, 사라진 아들 방에서 하얀 천과 피 묻은 부적, 태워진 인형의 잔해가 발견되었을 때 이웃들은 저 여자는 절대 보통이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황 여사의 진짜 공포는 그녀가 직접 행하던 기이한 의식에 있었다. 그녀는 틈만 나면 집안 구석에 곡물과 소금, 계란, 붉은 청화, 달개 피로 제단을 차렸고 그림자를 등 뒤에 두고 낮은 목소리로 오래된 방언의 주문을 외웠다. 밤마다 집 밖을 지나던 이웃들은 창틈 너머로 흔들리는 촛불, 유리 인형 사이로 번지는 붉은빛, 그리고 갑자기 방문을 여는 찬바람에 오싹해진 자신을 기억한다. 이따금 황 여사가 나지막히 읊는 주문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온 동네를 휘감았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잊힌 영혼이여 내 목소리에 응답하라. 핏방울로 묶인 인연 다시 태어나 너를 찾으리라. 와 같은 속삭임이 밤 공기 속을 헤집었다.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황 여사와 눈을 마주치기를 꺼려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녀가 시장에서 스치는 것만으로도 으스스한 한기를 느꼈다 했고 들어오면 코끝을 찌르는 향과 가위 눌림에 시달리곤 했다. 세월이 흘러 황 여사가 고시원을 열고 외지인들을 받아들였을 때
오래된 동네 주민들은 절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다. 심지어 오래된 무당들조차 황 여사가 부르는 날은 침묵했고 그녀가 지내오는 밤이면 개 짖는 소리가 마을 끝까지 끊이지 않았다. 황 여사의 과거와 그녀의 의식, 그리고 이웃의 섬뜩한 증언들은 고시원 전체에 지독한 불길함과 어둠을 더해갔다. 이상한 현상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다. 점점 더 짙어지는 마귀 모치는 고시원 구석구석을 세우며들며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어느 순간부터 복도 끝의 거울에는 어렴풋이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쳤고 방바닥에는 알 수 없는 얼룩이 마치 오래된 피자국처럼 굳어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는 더욱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았다. 정우는 이유 없이 깜빡이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막상 나가보면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영민은 매일 밤 이불을 펴도 한기가 사라지지 않아 벌벌 떨었고 지훈의 방에서는 책장이 저절로 넘어가는 소리가 새벽마다 들려왔다. 주방에 걸린 오래된 시계는 하루에도 몇 번씩 멋대로 멈추거나 거꾸로 돌아가는 듯 반복적으로 똑딱거렸다. 새벽녘이면 창문 너머로 붉은 빛이 어른거렸고 욕실 거울에 김이 서릴 때마다 정체 모를 손자국과 글씨가 어지럽게 새겨졌다. 한 번은 지훈이 밤중에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갔다가 주방 테이블 위에 놓인 밥그릇에 정체 모를 흙과 머리카락이 뭉쳐져 있는 모습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특히 마법적 기운이 짙어진 날에는 장식장 위 도자기 인형들의 고개가 미세하게 돌아가 있다든지 분명 전에 놔뒀던 자리에 인형의 위치가 달라져 있거나 방 한가운데에 인형이 앉아있는 광경을 목격할 때도 있었다. 한밤중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는 두 청년 모두를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고 창밖에서 누군가 관찰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질 땐 숨조차 쉬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 앞에서 지훈은 불안감을 억누르며 설마 다 내가 지쳐서 헛것을 본 거야 라고 자조했지만 영민은 점점 말라가고 밤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늘여놓기 시작했다. 그림자가 점점 진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도 짜증과 의심이 서려갔다. 괜히 더 예민하게 군다거나 아무렇지 않은 농담에도 상처를 받는 등 마치 그들의 내면까지 마귀에 잠식된 느낌마저 들었다.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힘이 반드시 그곳에 존재한다는 걸 두 사람 모두 본능으로 느끼고 있었고 더 이상 일상의 평온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훈과 영민이 고시원 생활을 이어가면서 마치 매일 밤 방과 복도에 스며드는 한기만큼이나 두 사람의 내면도 점차 얼어붙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랬으려니 넘겼던 이상한 일들이 이제는 평범함으로 느껴질 만큼 이곳의 기운이 그들의 일상에 완전히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다. 지훈은 어느새 잠자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자주 숨이 턱 막히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방구석에서 느껴지는 시선, 물건들끼리 조용히 위치를 바꾸는 듯한 불안한 기척, 그리고 새벽녘마다 반복되는 익숙한 냄새와 저주 소리가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영민에게는 더욱 심각한 변화가 찾아왔다. 낮에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대화 도중 갑자기 말문이 막히곤 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마치 낯선 영혼의 목소리와 겹쳐지는 기묘한 경험도 많아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 아닌 무언가가 뒤에 서 있는 환각을 느끼고 때로는 손이 저절로 기도문을 적으며 공허한 웃음이 새기도 했다. 지훈과 영민 두 청년은 서로를 붙잡고 싶었으나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변해가는 상대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된 원인은 고시원의 오래된 사건들과 맞닿아 있었다. 수십 년 전 이곳에서 연쇄적으로 실종된 어린아이들과 어느 날 밤마다 울려 퍼지던 부적 태우는 냄새, 비를 맞으며 홀로 울던 여인의 한스러운 이야기 등이 고시원 곳곳에
배어 있었던 것이다. 방문 틈새로 스며드는 한기와 벽에 아로새겨진 낡은 주문은 단지 현재의 두 젊은이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집의 과거와 비밀, 그리고 담벼락에 덕지덕지 붙은 부적들이 만들어낸 공포가 지금도 여전히 시간을 거슬러 살아 숨 쉬며 새로운 희생자들의 마음을 차갑게 얼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밤 영민은 낡은 복도의 액자 뒤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하는데 거기엔 희미한 붉은색 글씨로 돌아올 수 없는 길, 이 집이 널 기다린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고시원의 어둠, 그리고 그 어둠과 맞닿은 이들의 내면의 균열이 점점 더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상한 의존이 생기기 시작했다. 영민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황 여사의 자상한 미소와 따뜻한 음식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퍼지는 감정은 단순한 고마움이나 호감의 선을 훌쩍 넘어섰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목덜미를 감듯 영민은 점점 황 여사의 주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깨달았다.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오묘하게 조여오는 긴장감과 안도,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영민은 자신도 모르게 황 여사가 부르는 대로 움직이고 그녀가 내미는 음식을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도 혼자 있으면 등골이 서늘해지고 황 여사의 방에서 들려오는 묘한 소리에 야릇한 끌림을 느꼈다. 그가 다른 하숙인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면 이상하게 현기증이 오거나 머릿속이 멍해졌다. 어느새 영민은 자신의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라 모든 감각이 황 여사에게 동여매인 듯한 기묘한 포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더욱이 황 여사가 영민 곁에 있을 때마다 과거에 경험했던 외로움이나 불안이 희미하게 물러가는 대신 그 빈자리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걱정과 결핍, 그리고 강렬한 소유욕이 채워나갔다. 자신의 정체성을 잠식하는 듯한 통제감, 그리고 때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까지도 모두 황 여사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었다. 황 여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차가운 눈빛을 보냈을 때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런 집착의 사슬이 짙어질수록 영민의 일상은 점점 무너졌다. 창밖 혹은 고시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속삭임 소리는 점차 황 여사의 목소리와 겹쳐 들렸고, 심지어 거울을 볼 때 자신과 그녀의 그림자가 아득하게 얽혀있는 환상을 보기도 했다. 친구 지훈이 걱정스레 말을 건네거나 탈출을 권유할 때마다 영민은 이해할 수 없는 분노와 질투심, 혹은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지는 충동에 시달렸다. 나중에는 나 없으면 황 여사는 어떻게 살아가겠어? 라는 기이한 책임감과 연민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지훈의 입장에서 볼 때 영민은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평소에는 쾌활하고 따뜻했던 친구가 어느새 황 여사의 한마디에 울고 웃고 심지어 자책과 공격성을 번갈아 드러내는 모습은 섬뜩함마저 느끼게 했다. 빨려드는 듯한 그 표정 속에는 자각과 무력감, 불안과 복종, 그리고 옅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집 안 곳곳에 남겨진 황 여사의 흔적, 부적, 낡은 인형,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한방 약향, 모두가 영민의 일상과 생각, 심지어 그의 꿈까지 잠식하기 시작했다. 영민은 밤마다 황 여사의 방에서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촛불 아래 기묘한 그림자들의 시선을 빼앗기곤 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거나 인형의 머리칼을 따으며 중얼거릴 때마다 그 소리는 마치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현기증을 남겼다. 때때로 영민은 일상을 잊고 자신이 황 여사와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지 착각할 정도로 그녀에게 모든 의지와 애정을 쏟았다. 어느 날은 황 여사의 손이 머리칼을 살살 건드리는 감각만으로도 온몸이 마비되고
어릴 적 버림받았던 아픈 기억에 그 손길이 유일한 구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주 바깥에 나가거나 누군가 손을 잡으려 할 때 이상하게 손끝이 얼어붙는 등을 경험했다. 황 여사가 절대 떠나지 마 라고 속삭이던 밤이면 영민은 자신이 혼자 남겨지지 않으려면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는 묘한 충동에 빠졌다. 시간은 흐르고 영민이 황 여사의 존재에 완전히 종속되어가는 순간 그의 내면은 더 이상 예전의 영민이 아니었다. 친구도 꿈도 자신의 이름조차도 점점 희미해지며 황 여사라는 이름이 그의 삶 전체를 검게 덮어버렸다. 영민의 어린 시절은 항상 결핍과 고립의 감정으로 얼룩져 있었다. 충청도 외곽의 낡은 집, 먼지 쌓인 골방에서 혼자 라디오를 듣던 밤, 부모님의 쓴 목소리와 침묵 속에 자라난 아이는 누군가의 온기와 관심에 극도로 목말라 있었다. 학교에서도 늘 조용했고 누군가 손을 내밀면 의심보다 먼저 가슴부터 벅차올랐다. 마을의 전통 무당 이모 밑에서 유년을 보내며 이상한 의식과 비밀스럽게 속삭이는 이야기들을 접했지만 곁에 따스한 손길이 더해질 때면 그 모든 신비와 공포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가끔씩 영민은 밤새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선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돌봐주는 사람 한 명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떠돌았다. 그런 마음은 크게 자라 어느새 누군가가 보호해주겠다는 신호만 보이면 무조건적으로 기대고야 많은 성향으로 굳어졌다. 그 연약한 내면에는 사랑받고 싶다는 갈증이,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이든 내어줄 수도 있다는 위험한 자포자기가 쌓여 있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서울의 낯선 고시원 방에서 느끼는 공허함은 오히려 더 짙어졌다. 바로 그런 순간 황 여사의 매혹적인 미소와 다정한 손길은 마치 영민을 꼭 맞는 퍼즐 조각처럼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와 집착이 섞인 시선, 그리고 따뜻하지만 동시에 숨막히는 관심은 어린 시절 내내 결핍으로 부서졌던 영민의 영혼을 단숨에 사르르 녹여버렸다. 무의식 중에 그는 자신의 자아와 바꿔서라도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었고 자신의 삶이 점점 황 여사의 의지와 욕망에 휘감기는 순간조차 기꺼이 그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주저했다. 어린 시절을 감싸던 외로움의 그림자는 이제 황 여사의 주술적 애정과 섞여 영민을 돌이킬 수 없는 마력의 굴레로 이끌었다. 클라이맥스에 이르러 주술의 힘이 거세지고 통제할 수 없이 폭발했다. 그날 밤 고시원에 내린 폭우는 유난히 무거웠다.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집안 곳곳에서 기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영민은 한참을 골똘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몸이 굳기 시작했다. 한 줄기 차가운 기운이 등뼈를 타고 손끝과 이마까지 퍼져나가면서 머릿속엔 알 수 없는 목소리들이 웅성거렸다. 그때 황 여사는 검은색 한복을 걸치고 천천히 그의 방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여러 겹의 붉은 실, 닭의 피로 적신 부적, 그리고 낡은 도자기 인형을 들고 있었다. 황 여사는 낮은 목소리로 오래된 방언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처음엔 들쑥날쑥하더니 점점 숨이 막힐 듯 덩어리진 어둠으로 커졌다. 영민의 손목에는 붉은 실이 감겼고 입술은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에는 어린 시절 본 적도 없는 낯선 이들의 얼굴, 피로 얼룩진 손, 그리고 허공을 소리 없이 부유하는 한복 입은 아이들의 형상이 소환되었다. 방 안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형광등이 순식간에 깜빡이다 터졌다.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드는 차가운 손끝, 누군가 귀에 속삭이며 혼을 흔드는 환청. 황 여사는 인형 머리카락을 숱하게 뽑아 날리는 동시에 주문에 맞춰 한 올 한 올 붉은 실에 둘둘 감아 불 속에 집어넣었다. 여기저기서 깨지는 도자기 소리와 함께 인형들의 유리 눈동자에 붉은 피와 같은 무늬가 스쳤다. 영민은 온몸이 두려움과 고통,
미칠 듯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황 여사에게서 벗어나고픈 간절함까지 한꺼번에 뒤섞여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욕실 거울엔 크고 작은 손자국들이 빼곡했고 서랍 속에는 머리카락과 손톱이 덩어리로 엉켜 있었다. 밖에선 어린아이의 비명이 반복해서 울려 퍼졌고 황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수록 집 전체가 무너질 듯 뒤흔들렸다. 흡사 시간을 거슬러 고시원에 뿌려졌던 오래된 악령의 기억이 모두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 절정의 순간 영민의 눈동자가 완전히 검게 변했고 입에서는 들리지 않는 언어의 주문이 흘러나왔다. 실제와 환상이 섞여 모든 공포와 고통이 마침내 현실로 돌출되는 그 밤, 결국 지훈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영민은 영원히 자신을 잃고 악령의 꼭두각시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밖에서는 때마침 몰아치는 빗줄기와 천둥 번개가 겹치며 고시원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래된 건물 벽 너머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과 실성한 여성의 외침이 골목을 메웠다. 이웃들은 처음엔 무언가 잘못됐다고 중얼거리며 서로를 힐끔거렸고 용기를 낸 몇몇은 손전등을 들고 현관 앞까지 다가갔다. 하지만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붉은빛과 기묘한 진동, 그리고 밀려오는 한기가 그들의 발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도했지만 카메라 렌즈마다 안개가 끼듯 흐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미 어릴 적부터 고시원에 얽힌 흉흉한 소문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움에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그 사이 누군가 119와 경찰에 전화를 걸고 또 누군가는 기도밖에 답이 없다며 두 손을 모아 허공에 속삭였다. 청년들이 서로를 붙잡고 떨면서도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 없었다. 이윽고 고시원 안에서 지붕을 울리는 듯한 진동음과 마치 영혼이 깃든 듯한 음산한 노래가 퍼져나오자 주변은 혼돈에 휩싸였다. 지나가던 배달원조차 자전거를 버리고 달아났고 맞은편 슈퍼 주인은 문을 굳게 잠그고 아예 불을 꺼버렸다. 대문 앞에 멈춰선 경찰차 사이렌이 울릴 무렵 모두가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이길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밤만큼은 아무도 그 진실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었고 그저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공포 속에서 영영 잊을 수 없는 불안을 품게 되었다. 그날 밤 고요하던 골목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차가 한 대, 또 한 대 도로에 도착하더니 경찰들이 비를 맞으며 고시원 입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창문 너머로 번지는 붉은 빛, 벽을 타고 울려나오는 비명과 통곡 소리에 그들조차 숨을 삼키고 서로 눈빛으로만 대화할 뿐 좀처럼 내부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한 젊은 순경은 손전등을 들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어릴 때부터 이 골목에서 자랐던 그는 오래전부터 그 집에 얽힌 불길한 소문을 들으며 자랐다. 그의 귓게는 어른들이 나누던 절대 밤에 그 집 근처를 지나가지 말라는 경고와 이따금 들리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다른 경찰들 역시 굳은 얼굴로 주변을 경계하고 서로를 보호하듯 서 있었다.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 심지어 배달원들까지 먼 발치에서 손전등 불빛 사이로 집을 지켜보았다. 골목 슈퍼 주인은 사색이 되어 그 집에서 또 귀신 소리가 났다며 몇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불길함에 마른 침을 삼키곤 했다. 누구도 대놓고 나서지 못한 채 공연히 십자가 목걸이나 부적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초조한 표정만 지었다. 몇몇은 두 손을 모아 하느님, 제발 저 집의 악귀를 거두어달라고 읊조렸고 또 몇몇 노인들은 뒷골목에 숨어 예시하기를 속삭였다. 그 중에는 밤마다 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사라진 아이들의 혼령이라는 말이 있다며 등골을 푸드기는 이도 있었다. 사건 이후 경찰은 고시원 전체를 봉쇄하고
조사를 벌였지만 기묘한 점은 많았다. 증거물로 수거된 인형들은 며칠이 지나도 산화가 멈추지 않았고 집 내부는 청소해도 이상한 한기가 남았다. 동네에는 악령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소문이 다시 퍼졌고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밤이면 골목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늙은 무당들은 집 앞에 소금을 뿌렸고 가끔씩 지붕 위에는 까마귀 무리가 모여들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새벽마다 우는 아기 소리에 가위 눌림을 호소했다. 그 골목은 시간이 흘러도 저주받은 집이라는 이름 아래 음산한 공포와 함께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주술을 깨기 위해 고수의 힘을 빌렸다. 지우는 상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자 절박한 심정으로 인천 외곽에 살고 있다는 노련한 무속인을 수소문에 찾아 나섰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빛바랜 지도 한 장에 의지해 외딴 언덕 위 낡은 초가집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노파는 아무 말 없이 깊은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고 등골이 저리게 하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그를 안으로 맞아들였다. 집안에는 붉은 청화, 각종 부적, 그리고 희미하게 스며드는 한약 냄새가 감돌았다. 노파는 지훈의 손금을 매만지고 오래된 동양 잠언처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피로 묶인 인연, 홀령에 잠식된 영혼, 이 저주를 끊으려면 대가가 필요하다. 그녀는 오래된 상자에서 티 없이 맑은 기름병과 부적 한 묶음을 꺼냈다. 이 기름은 붉은 끈처럼 묶인 혼의 실을 풀어내는 힘이 있어. 내 친구 목덜미에 몰래 바르고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라. 신의 보호를 청하는 주문을 3번 읊고 난 뒤 바로 도망치도록 해라. 지훈은 무서움과 불신,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오랫동안 노파의 지시를 새겼다. 전통 방식의 제사와 주문이 끝날 때마다 문 밖에서는 몹시 세찬 바람소리와 함께 아이의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노파는 지훈에게 오직 한 번뿐인 기회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실패하면 내 영혼마저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테니 조심하거라. 서울로 돌아온 지훈은 긴장과 공포 속에서 영민을 속이기 위한 연극을 준비했다. 밤이 깊은 시간, 그는 방에 촛불을 켜고 친구와 장난을 가장해 가까이 다가갔다. 숨죽인 채 손에 감춘 기름을 영민의 목 뒤에 바르자 순식간에 방 안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영민은 갑자기 온몸을 떨며 괴성을 지르더니 눈동자가 새까맣게 변한 채 몸부림쳤다. 기묘한 외국어와 울음이 섞인 비명, 벽을 긁는 소리, 그리고 한밤중 바람이 윙윙거리는 소리까지. 지훈은 온 힘을 다해 주문을 외우며 친구를 놓지 않으려 애썼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지고 허공에는 천둥 번개가 스치듯 강렬한 에너지가 꿈틀거렸다. 마치 두 세계가 한순간 충돌하는 듯한 폭풍이 잠잠해지고서야 영민은 힘없이 쓰러졌다. 지훈 역시 남은 기력을 다 써버린 듯 주저앉았고 방 안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어둠이 일시에 거친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커튼 너머 아침 햇살이 미약하게 스며들었고 거울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 손자국이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대가로 두 사람 모두 결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처와 불안, 그리고 세상의 이면을 알아버린 동요를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다. 지훈과 영민이 모든 의식을 마친 후 방 안은 한동안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다.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듯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만 가쁘게 느끼며 멍한 시선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심장은 광란처럼 뛰었지만 온몸에는 형언할 수 없는 허무와 무력감이 밀려왔다. 그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분투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 안에 순수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부서져 나가는 걸 느꼈다. 두려움 대신 남은 것은 깊은 피로,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깨달음이었다. 영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의식이 끝나고 깨어난 그는 마치
오래된 꿈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처럼 여러 날을 잠들지 못한 듯 무거운 눈꺼풀을 떨었다. 자유로워졌다는 해방감보다 한동안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공허가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기억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지는 혼란에 사로잡혀 저릿한 두통과 소름 돋는 한기를 떨치지 못했다. 그들의 곁에는 한때 깊게 얽혀있던 악령의 흔적,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흔만이 깃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자신들이 경험한 시간이 결코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상처라는 것을 점점 더 뼈저리게 받아들이게 됐다. 안도와 회한, 그리고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의 아련함이 두 사람의 눈빛에 겹겹이 내려앉았다. 주변 동네에서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그 하숙집에 관한 소문이 그칠 줄을 몰랐다. 특별히 비바람이 심한 밤이나 축축한 안개가 골목을 휘감는 날이면 누군가는 골목 저편에서 아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속삭였다. 저 방, 밤마다 창문이 혼자 켜져 있대. 안에 아무도 살지 않는데도 빛이 새어나오고 그림자가 어른거린대. 이따금 집 근처를 지나던 배달원이나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있을 때면 조용히 그날의 소름 돋는 소리를 떠올렸다. 몇몇은 여전히 골목을 지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고 걸음을 재촉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이들이 장난삼아 귀신의 방이라 부르며 절대 다가가지 않았고, 학부모들 사이에는 저 집 앞엔 오후 늦게 가지 말라는 경고가 속속 퍼졌다. 사람들은 낮에는 그저 미신이나 옛날 헛소문으로 여기는 척했지만 밤이 오면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본능적으로 커튼을 두껍게 치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하숙집 옆 화단에 심은 작은 화초들도 이상하게 자꾸 시들고 엉뚱한 자리에 작은 인형이 놓여있는 걸 발견한 주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한다. 그 집의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어슴푸레한 빛과 가끔씩 스며드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오래도록 이 지역 사람들의 깊은 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비극이 폭발하며 주술을 건 자에게 응보가 찾아왔다. 당시 골목 끝집에 살던 이웃 김 여사는 그 새벽을 잊지 못한다. 자욱하게 내리던 비 속에서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머리카락이 엉망인 황 여사가 피투성이 얼굴로 거리를 헤집으며 뛰쳐나왔다. 김 여사는 창문 틈새로 그 모습을 본 순간 마치 몸이 얼어붙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황 여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껏 들은 적 없는 목소리로 내 아기를 돌려줘, 내 피를. 내 아이라 울부짖었다. 그 절박한 절규와 광기에 실려온 한 맺힌 울음은 이웃들 가슴에 깊은 금을 냈고, 김 여사는 그날 이후 밤만 되면 자꾸만 황 여사 얼굴에 음산한 눈빛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길에서 마주치던 이웃들과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으며, 아이들은 그날 이후 갑자기 귀신 집이니 저주받은 창문이니 하며 골목을 피해 다녔다. 김 여사는 그날 아침 집 앞 베란다에 남은 부적 조각과 머리카락 뭉치를 볼 때마다 여전히 가려운 뒷덜미를 무의식적으로 문지르게 된다. 이따금씩 밤이 깊어 길을 걷다 보면 돌아올 수 없는 비명과 시선을 느껴 괜히 두 손을 모아 기도하게 된다고 털어놓는다. 그날 아침이 밝자마자 서울의 오래된 거리에는 전혀 새로운 긴장과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다. 눈이 기울고 빗살비가 내려앉던 골목 어귀, 평소처럼 조용해야 할 동네가 묘하게 웅성거렸다. 하숙집 안팎으로 모여든 사람들, 멀리서 불안한 무리들이 속삭이며 창가를 물끄러미 올려다봤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리고 황 여사가 피폐한 얼굴로 길을 헤집고 나왔다. 붉게 충혈된 두 눈, 엉켜버린 머리칼, 손에는 누군가의 옛 사진과 어지럽게 끊어진 부적이 들려 있었다. 내 아들을 돌려달라, 내 피를, 내 아기를. 그녀의 절규는 간밤의 폭우보다 차갑고 골목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이웃들은 소름 끼친 채 뒤로 물러서며
이 장면을 참아 눈을 떼지 못했다. 경찰차가 도착해 사이렌 소리가 덮치자 황 여사는 무너진 듯 거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도로를 기어가며 옷을 찢고 울부짖었다.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마저도 그 울음과 광기, 괴기스러운 현장에 눌려 몸을 움츠렸고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에 파묻혔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그녀를 어렵게 제압했고 길거리에 남겨진 부적과 머리카락, 부서진 인형 조각들은 곧 모두 수거되어 증거 보관함에 담겼다.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눈을 맞추지 못한 채 황 여사는 곧장 정신병원으로 이송되며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남기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이름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고 하숙집이 봉인된 뒤로도 으스스한 냄새와 차가운 기운, 그리고 집안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속삭임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잔상처럼 남은 황 여사의 비명과 저주의 흔적은 오래도록 공기 중에 맴돌았다. 동네 사람들은 낮에는 바쁜 척 분주하게 지나치지만 해가 기울고 안개가 골목을 감싸오는 밤이면 여전히 누군가 창가에서 누굴 기다리는 듯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걸 목격했다. 악령만큼이나 진한 그 불길함은 결국 저주를 품고 사랑 대신 집착을 선택한 자가 어떠한 파멸에 도달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고가 되었다. 후유증, 평생의 후유증 지훈과 영민에게 남겨진 것은 단순한 공포의 기억이 아니었다. 의식을 마친 후에 그들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침묵의 사슬에 묶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영민은 마치 빈겁대기만 남은 사람처럼 아침엔 심장이 쿵쿵 뛰는 악몽에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깨어났다. 특히 유치원 근처를 지나가면 아이들 소리만 들어도 몸을 움츠리고 한동안 거울을 보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 밤마다 들려오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속삭임과 한 번씩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흰 한복의 아이들은 그의 의식 밑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지훈 역시 오랜 시간 깊은 잠에 들지 못했고 매일 밤 몸을 뒤척이다 그때 집에서 본 인형과 빨갛게 얼룩진 부적이 떠올라 가위에 눌렸다. 아무리 밝은 대낮이어도 한기가 따라다녔고 그는 전에 없던 분노와 불신,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습관까지 갖게 되었다. 꿈속에서는 늘 누군가가 어두컴컴한 골목 저편에서 자신을 부르는 듯한 환청과 환영에 시달렸다. 두 청년 모두 오랜 기간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웠다. 삶이 한순간 무너졌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방황과 공허가 마음 깊은 곳에 둥지를 틀었다. 특히 영민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우울증과 공황 발작에 시달렸고 집안에서도 갑작스레 한기가 도는 현상을 반복해서 느꼈다. 작은 소리, 문이 저절로 닫히는 것만으로도 식은땀이 흘렀고 지훈이 그런 영민을 돌보다가도 종종 강박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따금 둘은 다시는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약속했다. 모든 걸 잊은 척하며 살아가려 했으나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소리가 먼 기억을 건드릴 때마다 둘은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응시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와 결코 끝나지 않을 트라우마가 서로의 그림자 속에 느리게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아프게 깨달았다. 일상이 무너진 두 청년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영민은 평범한 출근길에도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버스창 밖으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직장에서 사소한 소리가 나도 깜짝깜짝 놀랐으며 동료가 뒤에서 부르면 식은땀이 흘렀다. 간혹 가족 모임에 억지로 나가봐도 친척들의 따뜻한 말과 관심이 오히려 가슴을 찢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어머니는 서울에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니? 라며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영민은 끝내 그날 밤의 그림자만을 마음속에 묻은 채 침묵으로 답했다. 지훈의 삶 역시 바뀌었다. 예전에는 쉽게
친구들과 어울리던 그는 언제부터인가 카페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도 버거워졌다. 친구들은 무슨 큰 병이라도 생긴 것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지우는 늘 피곤하다며 궁색하게 웃었다. 집에 돌아오면 쓸쓸히 불을 켜고 몇 번씩 방문을 확인하는 강박이 생겼다. 밤이면 가끔씩 허공을 손으로 더듬거나 벽에 기대어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고시원에서의 흔적이 남은 악몽은 끝없이 반복되었고 그럴 때마다 깊은 한숨만 쉬었다. 주변 반응도 변해갔다. 동네 사람들은 두 젊은이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과거에 유쾌하던 인사가 시들해졌고 늘상 마주치던 이웃들도 인사를 건네다 점차 멀어졌다. 어른들은 아무래도 저 집에 오래 있으면 정상이 아니게 되더라며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다그쳤다. 가끔씩 둘의 가족이 전화를 걸어와 너 예전 같지 않다. 무슨 일 숨기니? 라고 다그치면 그때마다 가슴이 조여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어느 날 지훈의 여동생은 그에게 오빠, 요즘 자꾸 불을 켜놓고 자는 이유가 뭐야? 라고 울먹이며 물었고 지훈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동생을 외면한 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답했다. 그렇게 일상의 틈틈마다 아물지 않는 상흔이 떠올랐고 그 누구에게도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고립과 단절감이 인생 깊숙이 스며들었다. 각성의 말 인간은 종종 알지 못하는 힘에 대한 호기심이나 욕망에 이끌려 금단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그 문 너머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음을 이 이야기는 뼈 아프게 각인시켜준다. 정신적 결핍이나 외로움 혹은 순식간에 타오르는 질투와 집착만으로도 영혼은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뿌리 깊은 악의 의도는 세대를 뛰어넘어 끝없는 사슬로 이어진다. 젊음에 대한 과신 혹은 기술과 정보가 만능이라는 오만함 아래 우리는 삶과 죽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얼마나 위험한 경계가 존재하는지 종종 망각한다. 주술, 부적, 빌기와 같이 겉보기에 소박하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욕망은 반드시 반작용을 불러온다. 아무리 일상과 섞여 있을지라도 뿌린 씨앗은 영혼 깊은 곳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싹트고야 만다. 이 이야기처럼 한 사람의 이기와 절박함이 결국 수많은 사람의 불행과 공포 그리고 마을 전체의 어둠을 끌어냈다는 것. 그 현실을 목도한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조용히 드리워진 커튼, 밤마다 들려오는 속삭임,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골목에 비치는 그림자 하나조차도 모두가 경계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징표가 된다. 마음의 구멍을 채우기 위해 손쉽게 의식이나 주술 혹은 타인의 운명을 조종하려 한다면 언젠가 그 대가는 배가 되어 돌아온다. 진정한 경고란 스스로의 한계와 두려움을 인정하고 아무리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결코 남의 영혼이나 인연을 빼앗으려 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이에게 당부한다. 그 어떤 목적, 사랑, 미움 혹은 외로움조차도 함부로 주술의 어둠에 손을 내밀지 말라. 영혼의 세계는 결코 인간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고 잘못 건드린 실타래는 한번 풀리면 끝없이 불행을 끌고 오기 때문이다. 남의 불행 위에 쌓은 위태로운 욕망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깊은 저주와 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오롯이 증명한다. 실제로 한국과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무속신앙이나 부적, 빌기와 같은 전통 주술적인 행위가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그저 마음의 위안이나 평화를 얻기 위한 작은 조치였지만 드물게 욕망과 집착, 질투가 뒤섞인 위험한 주술로 인해 크고 작은 비극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에는 자신의 연인을 되찾는다거나 상대를 불행에 빠뜨리고자 소위 빙의 부적이나 애정 주술을 남용하다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긴 일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 모두가 원인 모를 불행에 시달리다가 결국 무속인이나 심리 상담의 힘을 빌려야만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사소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주변 사람들이 심한 악몽과 건강 악화, 재산 손실 등 실질적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외국인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간단한 주술 혹은 연애 부적을 장난삼아 시도하다가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거나 정신적 트라우마, 심할 경우 심신미약까지 우려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화들은 단순 미신이나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기 어려운 현실의 경고가 되어 무심코 넘길 수 없는 무거운 주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선뜻 손댈 수 없는 금기를 가볍게 여기거나 누군가를 조종하고자 또는 본인의 욕망만을 위해 쉽게 악한 힘에 기대는 순간 예상치 못한 불행과 파멸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 깊은 허기와 상처를 해결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타인의 삶을 휘두르는 주술이 아니라 자신과 내면을 먼저 마주하는 용기와 도움을 구할 줄 아는 따뜻한 지혜임을 수많은 실화와 비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나누어 주세요.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부탁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의 어느 길목에서 미묘한 두려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 혹은 마음 깊이 새겨진 상흔을 안고 살아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속삭임조차 꺼내기 어려운 사연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 저희와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악몽도 혼자 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훨씬 가볍게 견딜 수 있고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이로써 저는 두려움과 고통이 얽힌 담담한 현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많은 오해와 고립이 조금은 허물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늘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추억, 그리고 그 어떤 소소한 불안까지도 저희 채널에서 안전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익명도 얼마든지 환영하고 언제든 마음이 동할 때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작은 방, 어둠이 깃든 골목, 그리고 이름 없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 역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상처 입고 또 얼마나 강인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낡은 담장 너머 생활의 그림자 속 숨은 이야기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밤도 꼭 평온하시길,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늘 안전과 위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언젠가 다시 더 깊은 이야기와 함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